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짱박사 경제학의 저자,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회사들 참 많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은 도대체 왜 직원을 뽑을까요? 그리고 몇 명이나 뽑아야 할까요?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이 주제 안에 그 답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자, 다들 집중하고 따라오세요. 오늘 우리가 갈 길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먼저 수요는 파생된다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이 따르는 절대 원칙, 이윤 극대화 환급률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단순한 모델에서 출발해서 점점 현실과 가까운 심한 모델로 나아갈 거예요. 마지막에 탄력성 정리랑 제가 드리는 응원 메시지까지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스텝부터 한번 밟아보죠. 바로 수요는 파생된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인데 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직원을 뽑아야 하는데 몇 명을 뽑아야 할까요? 10명? 아니면 20명? 그냥 느낌으로 정할 순 없잖아요. 바로 이 결정 뒤에 오늘 우리가 배울 아주 중요한 경제 원리가 숨어 있답니다. 정답은 바로 이 파셈 수요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빵을 전혀 안 사 먹어요. 그러면 빵집 사장님이 제빵사를 더 고용하거나 최신식 오븐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바로 이겁니다. 노동이나 자본 같은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결국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그 회사가 만든 물건을 얼마나 원하느냐에 따라 파생되어서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좋습니다. 파생 수요 개념은 이제 확실히 잡았죠. 그럼 이제 기업이 구체적으로 몇 명을 고용할지 결정하는 그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모든 기업이 따라야만 하는 절대 원칙, 바로 이윤 극대화 환급률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수식입니다. 화면에 크게 띄워드릴게요. 이게 바로 그 환급률이에요. 딱 보기엔 좀 어려워 보이죠? 뭐 W도 있고 MP, MR.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수식에 담긴 논리는 정말이지 너무나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저랑 같이 하나씩 뜯어보시죠. 자, 이 환급률, 저울을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보세요. 왼쪽에 뭐가 있죠? 직원을 한 명 더 뽑을 때 나가는 돈. 바로 비용, 그러니까 임금. WEI죠. 그럼 오른쪽은요? 그 새로운 직원이 회사에 벌어다 주는 돈. 추가 수입, MPI 곱하기 MR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언제까지 직원을 더 뽑으시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 저울이 정확하게 수평을 이루는 지점. 즉,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이 똑같아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입니다. 정말 합리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이 환급률을 실제 그래프에 한번 그려보려면 세상을 살짝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현실은 복잡하니까요. 우선 다른 건 다 고정되어 있고 딱 하나 노동자 수만 조절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모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히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기업은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 P를 그냥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계 수입 MR이 그냥 가격 P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아까 그 복잡했던 환급률이 이렇게나 간단하게 바뀝니다. 즉, 임금 W는 상품 가격 P와 노동의 한계 생산 MPL을 곱한 값과 같아져야 한다. 이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오른쪽 부분을 줄여서 VMPL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VMPL,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이름이 좀 딱딱하죠.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냥 새로운 직원 한 명이 우리 회사에 벌어다주는 돈. 어때요? 훨씬 쉽죠? 본질은 바로 그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내용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뭐냐? 바로 이 VMPL 곡선이 그 자체가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와우. 그러니까 이 그래프 하나만 있으면 임금이 얼마일 때 기업이 몇 명을 고용할지가 그냥 다 보인다는 거죠. 대단하죠? 근데 왜 이 곡선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쭉 내려갈까요? 그건 바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좁은 주방에 요리사를 계속 1명, 2명 추가한다고 해서 피자가 무한정 더 많이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결국 1명당 추가로 만들어내는 생산량은 줄어들게 마련이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노동자 수만 조절하는 아주 단순한 모델을 살펴봤어요. 이제 좀 더 현실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기업이 노동자도 조절하고 기계, 즉 자본도 함께 조절할 수 있는 심화 모델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갑자기 직원들 임금이 전반적으로 싹 내려갔어요. 그럼 기업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바로 대체 효과와 산출 효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쪼개서 살펴볼게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처음엔 기업이 이제로점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금이 싸졌네요.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기계의 자본은 좀 줄이고 값싼 노동자를 더 많이 쓰려고 하겠죠. 이게 바로 이제로에서 이원으로의 이동, 대체 효과입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안 끝나요. 인건비가 줄었으니 전체적인 생산 비용이 낮아졌잖아요. 그럼 기업은 이 돈이면 예전보다 물건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겠는데? 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생산량 자체를 늘리는 이원에서 이투로의 이동이 나타나는데 이걸 바로 산출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산출 효과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임금이 하락했다는 건 물건 하나를 추가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즉 한계 비용 MC가 낮아졌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프에서처럼 MC 곡선이 MC0에서 MC1으로 아래로 슝 이동하죠. 시장에서 물건값 P는 그대로인데 만드는 비용은 줄었으니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은 당연히 생산량을 Q0에서 Q1으로 늘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산출 효과의 본질이에요.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볼 시간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임금이 하락했을 때 일단 원래 있던 수요 곡선 VMPL1을 따라서 E0에서 E1으로 이동해요. 이게 뭐였죠? 그렇죠. 대체 효과. 그런데 산출 효과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면서 기계, 자본 투자도 더 하게 됩니다. 그럼 노동자 한 명당 쓸 수 있는 장비가 더 좋아지고 많아지니까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VMPL 곡선 자체가 VMPL2로 위로 점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업은 이 추점에서 고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작점 E0와 최종 도착점 E2를 연결한 이 D곡선이야말로 기업의 진짜 노동수요 곡선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기업 하나의 노동 수요 곡선은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럼 이걸 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 쫙 더하면 그게 바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 될까요? 생각해보니 간단할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수험생들이 정말 많이 빠지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죠. 우리 동네 빵집 딱 한 곳에 인건비가 싸지는 거랑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빵집의 인건비가 동시에 싸지는 건 이게 과연 같은 이야기일까요? 뭔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산업 내 모든 기업이 와, 인건비 싸졌다 하면서 동시에 생산량을 확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에 빵이 넘쳐나겠죠. 그럼 빵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상품 가격의 하락이 개별 기업 하나만 볼 때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저랑 같이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처음 시장 균형점은 A-였어요. 여기서 임금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개별 기업은 신나서 아싸, 우리 수요곡선 D를 따라서 B점까지 고용을 늘려야지 하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잠깐,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모든 기업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동시에 생산을 늘리니까 시장에 물건이 확 풀리면서 상품 가격 P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떨어지죠. 자, VMP의 공식 기억나시죠? 가격 P 곱하기 한계 생산. 여기서 가격 P가 떨어졌으니 VMP의 곡선 자체가 아래로, 뒤로 슝 하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기업이 진짜로 도달하는 점은 B가 아니라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의 진짜 수요 곡선 D는 바로 이 A-와 B-를 연결한 이 산이 되는 거고요. 어때요? 그냥 더한 것보다 훨씬 가파르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수요 곡선이 얼마나 가파른지, 얼마나 완만한지, 즉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 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요인,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기 쉬우면 쉬울수록 수요는 더 탄력적이 됩니다. 임금 조금만 올라도 바로 기계로 바꾸면 되니까요. 둘째, 그 회사가 파는 물건이 사치품처럼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 수요도 탄력적이 되고요. 셋째, 대체할 그 기계 같은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이 아주 원활할수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바꾸기 쉬운 장기일수록 수요는 더욱더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오늘 대체 효과다, 산출 효과다, 조금 복잡한 내용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학 공부라는 게요, 때로는 너무 어렵고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 저도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듯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의 그 힘든 노력을 이 짱 박사가 그 누구보다 가장 뜨겁게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자기 것으로 만드는 복습 시간 가지시고요. 공부하다가 이거 뭐지? 하는 궁금한 점이 생기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과 같은 길을 가는 수많은 동료들과 정말 실력 있고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 그리고 저 짱박사가 항상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생산 요소의 공급이라는 주제로 다시 만나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